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염증 노화입니다. 저자는 박병순,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병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되었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결국 노화의 진짜 원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염증이었습니다. 같은 치료를 해도 반응이 훨씬 더 좋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혈액의 상태, 특히 혈액의 염증 수치가 낮다는 것이었죠. 줄기세포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앞을 막고 있는 만성염증이라는 장애물을 먼저 치워야 합니다. 이는 곧 혈액력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죠. 혈액 속의 염증 수치가 낮고 면역세포의 활성이 적절한 사람일수록 치료 반응이 탁월했습니다. 다시 말해 노화의 결정적인 원인은 혈액이 탁하고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저하된 혈액력 때문이었죠. 이때부터 인체의 염증 수치를 조절하고 면역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면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흔히 면역을 병원균과 싸우는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 청소부 역할도 하고 있죠. 매일같이 쌓여가는 노폐물, 세포의 잔해, 대사산물들을 제거하고 몸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몸은 정리되지 않는 쓰레기집처럼 엉망이 되죠. 활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우울해지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나는 이 상태를 염증 노화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탈노화의 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리의 목적은 단순히 몸을 정상 범위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최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죠.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은 증상과 맥락을 읽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약이 치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성인병 환자들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복용되는 약물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만성질환을 관리하는데 올바른 약물 복용은 중요합니다. 의약품이 평균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했으며 많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도 사실이죠. 다만 약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의 결과에 대응하는 방식과 원인에 대응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원인에 대한 대처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전자는 마치 끊임없이 자라나는 잡초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암과 알츠하이머병은 전혀 다른 질병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포가 인슐린 작용에 둔감해지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과의 연관성이죠.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의 농도가 높아져 암세포의 성장이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저하되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인슐린 저항성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미토콘드리아를 미토라고 부릅니다. 미토는 세포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 기관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면 노화가 가속되면서 암과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의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탈로아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합니다. 첫째,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죠. 염증 노화란 면역계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염증 노화가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노화 관련 질환의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입니다. 노화 관련 질환을 예방하려면 세포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면역 기능을 최적화하기입니다.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막으면 질병 위험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대인의 일상을 되짚어보면 염증을 부르는 습관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즉, 신체활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심리적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에 시달리죠. 만약 불규칙한 식습관과 잦은 간식 섭취로 비만한 상태라면 이로 인해 발생한 장내 미생물 불균형도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건강을 위협하는 5가지 만성염증 요인입니다. 1. 신체 활동의 부족입니다. 산업화로 인해 삶은 편리해졌지만 움직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세계인의 31%가 권장 운동량을 충족하지 못하며 고소득 국가일수록 신체 활동 부족이 두드러집니다. 운동을 하면 골격근에서 단백질인 사이토카인과 마이오카인을 생성하여 혈류로 방출합니다. 이는 체내 염증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단백질의 생성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서 만성염증이 유발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내장의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데요. 내장 지방은 염증 반응을 촉진해서 만성염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죠. 두 번째로 식단 변화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의 식단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과일과 채소, 프리바이오틱스는 줄어든 반면 정제 탄수화물과 알코올, 초가공식품의 소비는 급증했죠. 이러한 변화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고 내 독소 혈증과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죠. 부적절한 식습관은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에는 당독소와 지질독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고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나트륨이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세포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염증이 심화되면서 결국 염증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존재하며 대부분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구성은 면역과 전신 건강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죠. 이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문제는 만성염증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만성염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더더욱 장내 미생물 변화가 염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비만과 항생제 사용,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도한 음주, 환경오염, 유전적인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적절한 식습관과 비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노화가 가속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토에 휴식을 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즉 단식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줄이면 미토는 에너지 생산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 회복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간헐적인 단식은 미토의 재생을 촉진하고 손상된 미토 정리를 도와서 기능 개선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토의 회복에는 단식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미토의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요소들이 무너지면 미토는 점차 기능을 상실하고 노화가 본격화되는 것이죠.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세포는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히 에너지 공장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내가 미토콘드리아의 균형과 기능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작은 기관의 상태가 곧 노화와 질병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곧 세포의 연료가 됩니다. 미토는 음식 속의 영양소를 받아 ATP라는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미토의 업무량과 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특히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돼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미토에 부담을 줍니다. 포도당은 혈액 내 혈당을 올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이는 활성산소 증가와 함께 체중 당화 산물을 생성해서 미토의 항산화 방어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한편 과당은 주로 간에서 대사하며 지방의 합성, 염증 반응, 인슐린 저항성 등을 유발해 간접적으로 미토의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설탕이 생물학적 노화는 물론 비만과 당뇨병, 만성염증까지 촉진한다는 사실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맛 중독, 스트레스 증가, 혈당 스파이크 등도 설탕이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으로 꼽힙니다. 초가공식품은 방부제, 색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탕이 다량 함유되어 있지만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는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초가공 식물성 식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식물성이니 건강할 것이라 믿기 쉬운 식품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식물성 고기입니다. 콩이나 완두와 그리고 밀, 글루텐 등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고기의 식감과 육즙을 재현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감미료와 방부제, 색소, 인공향료 등 다양한 첨가물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사 치즈입니다. 주로 식물성 오일과 전분을 이용해서 치즈의 질감을 모방한 제품이죠. 다음은 식물성 음료입니다. 아몬드와 기리와 콩 등을 원료로 한 식물성 우유는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설탕이 첨가되거나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손실되는 경우가 있죠. 다음은 식물성 과자입니다. 일반 과자보다는 건강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식물성 원료로 만든 칩이나
크래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정제된 재료와 각종 첨가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첨가당 섭취를 10g 줄이면 생물학적 나이를 2.4개월 전으로 되돌리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첨가당 10g은 어느 정도일까요? 콜라는 200ml를 기준으로 20g의 첨가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자나 아이스크림, 각종 향이 나는 우유 등도 당류 10g을 쉽게 넘깁니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먹는 과자나 음료수 등만 줄여도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노화를 막고 젊은 외모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설탕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설탕은 단지 겉모습만 느끼하는 게 아니라 몸속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포도당과 과당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사돼서 우리 몸을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했습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두 당의 해로운 영향력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혈관과 장기, 면역력, 대사 기능 전반에 걸쳐 우리 몸을 안으로부터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고 우울증 위험을 높입니다. 정제된 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에너지가 저하되면서 우울감이 듭니다. 장기적인 과도한 당 섭취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며 기분 조절에 관여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나아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장 뇌축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설탕이 포함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성인은 우울증 발생 위험이 더 높습니다.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암 발생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고인슐린 혈증 상태가 지속됩니다. 인슐린은 세포 성장과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전이됩니다. 만성염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설탕 섭취로 인해 미토의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면 암세포가 성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설탕은 미토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을 유발해 암 발생을 촉진하는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중요한 건 젊은 피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화된 혈액을 희석하거나 그 안에 쌓인 특정 노화인자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활력을 되찾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노화가 단순히 젊은 인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이 점점 쌓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회춘이라는 열쇠는 새로운 것을 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을 덜어내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득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비움은 내적인 고통과 집착을 내려놓고 과도한 욕망과 물질적인 소유의 추구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나 무욕은 바로 이런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데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얻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노화를 늦추는 핵심 역시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속에 쌓인 불필요하고 해로운 요소를 비워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을 예방하는 데 오메가3만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의식적으로 더 섭취하고 오메가6가 많은 가공식품과 식용유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씨앗 오일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메가3가 풍부한 아마시 오일이나 들기름을 적절히 섞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메가6의 과잉 섭취를 막고 두 지방산의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가6를 줄이는 건강한 식사입니다. 들기름 한 방울 들어간 묵밥이나 고등어 구이, 발효된장으로 끓인 찌개처럼 한국인의 전통 식탁에는 오메가6의 섭취를 줄이고 염증을 낮추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약간의 조종만 더하면 전통 식단도 훌륭한 항염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식용유부터 바꿉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올리브 오일은 오메가6가 좋고 항염 효과가 뛰어나죠. 코코넛 오일은 포화 지방산이지만 산화 안정성이 높아 고온 조리에 적합합니다. 콩기름과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참기름은 오메가6가 많아서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보다는 찜, 구이, 볶음 요리를 먹습니다. 찜 요리나 구이 요리, 수비드 요리는 기름 사용을 줄여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깁니다. 부침개나 전 튀김류는 기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은 현명하게 섭취한다. 마카다미아와 파칸, 브라질너트처럼 오메가6 함량이 적은 견과류를 중심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호두나 아몬드, 해바라기 씨, 참깨, 들깨는 오메가6 함량이 높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은 최소화한다. 즉석식품과 소스류, 마요네즈에는 대부분 오메가6가 높은 식용유가 들어갑니다. 고추장과 된장도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대두유가 첨가되기 쉬웁니다. 그러므로 전통 방식으로 담근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동물성 지방은 알고 먹으면 괜찮습니다. 소 기름과 돼지 기름, 그리고 버터는 산화 안정성이 높고 오메가6 비율이 낮아서 추천합니다. 반면에 마가린과 쇼트닝은 트랜스 지방과 오메가6가 많아서 염증 유발 가능성이 큽니다. 오메가3 식품을 챙겨 먹는다. 등푸른 생선과 해조류, 그리고 방목해서 키운 계란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염증과 노화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먹지 않으면 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포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세포 안의 노폐물과 손상된 물질이 정리됩니다. 또한 금식 상태에서는 미토파지가 활발해지면서 세포의 기능과 에너지 대사 효율이 향상됩니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은 16대8 단식법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16시간 금식을 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법이죠. 이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저녁을 너무 늦지 않게 먹고 다음날 아침 식사까지 12시간에서 13시간만 공복을 유지해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을 제거하고 여기에 더해 식사 주기를 조절하면 염증 관리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소단직해를 알면 식단이 답이 된다. 첫째, 소식은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식습관으로
체중 감소와 비만 예방뿐 아니라 염증 완화, 심혈관 건강 개선, 그리고 세포 수준까지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변화는 결과적으로 노화 관련 질환의 발병을 늦추는 데 기여할 수가 있죠. 실제로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칼로리 섭취를 제한한 그룹이 자유롭게 먹이를 섭취한 그룹보다 수명이 최대 5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피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사람, 저체중인 사람들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방식이죠. 이를테면 체지방이 줄고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장기간 유지할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집니다. 갑상선 기능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신진대사도 활발해지며 노화를 촉진하는 메티오닌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항노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스트레스를 잘 이기도록 해주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도 간헐적 단식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피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혈당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섭식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셋째, 지중해식 식단은 과일과 채소, 견과류, 콩류, 통곡물, 올리브 오일 등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식사법입니다. 여기에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적당량의 유제품을 더하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은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죠. 이 식단은 인지 기능과 기억력 향상, 장 건강 개선, 염증 완화, 인슐린 민감도 증가, 그리고 심혈관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심장질환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며 소식이나 간헐적 단식과 유사한 대사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천이 쉽고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죠. 넷째, 케토제닉 식단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식사법입니다. 저탄고지라 불리는 식단으로 핵심은 몸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중성지방 감소, HDL 콜레스테롤 증가,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탄수화물의 섭취가 줄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자가포식이 촉진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은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노화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케토시스를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저품질 지방으로 식단을 구성하면서 탄수화물만 피하는 방식을 더티 케토라 합니다. 이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클린 케토입니다. 이는 가공되지 않은 식품, 고품질 지방,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그런 식단으로서 건강과 영양을 동시에 고려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케토 식단을 피해야 될 사람도 있는데요. 먼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 부류입니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 여성, 일부 연구에 따르면 케토제닉 식단이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 고지방 식단으로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혈중 지방 수치가 더욱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음식을 독약처럼 여겨라. 건강한 식습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무엇을 피하느냐이다. 물론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해치는 음식들을 인식하고 피하는 것이 더욱더 우선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안목과 습관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건강 습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설탕과 튀긴 음식, 정제 탄수화물, 탄산음료, 술 등은 염증을 유발하는 경향이 강하며 과일과 채소, 통곡물, 올리브오일, 견과류, 생선, 요거트 등은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술은 전신의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친염증성 식품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방법은 갈색 음식을 떠올리면 됩니다. 식빵과 백주, 노릇하게 구운 고기 등은 공통적으로 갈색빛을 띠는데 이는 마이야르 반응에 의한 것이죠. 이 반응은 음식을 맛있게 보이게 만들지만 동시에 에이지를 형성합니다. 즉 최종 당화 산물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기면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세포 손상이 촉진되고 혈관 내피 기능이 저하되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신장세포 손상으로 신장 질환이 유발될 수가 있으며 신경세포가 망가지면서 신경퇴행성 질환 및 신경염증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뼈 대사에도 악영향을 미쳐 골다공증 위험까지 증가하죠. 따라서 염증을 줄이고 싶다면 갈색빛을 띠는 친염증성 식품부터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은 농부에게 돈을 쓰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장기적으로는 병원비를 줄이는 선택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 병원으로 데려갈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입니다. 지금부터 과일과 채소, 그리고 적색육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원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현재 우리가 먹는 과일은 과거보다 당분 함량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공당보다는 혈당을 덜 급격하게 올리며 건강에 유익합니다. 이상적인 선택은 유기농 과일이지만 일반 과일을 먹더라도 적절히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는 좋습니다. 과일의 양은 밥 한 끼에 사과 반쪽 또는 오렌지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채소는 건강한 식단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채소는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나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기생충과 농약 잔류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꼼꼼히 씻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유기농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죠. 참고로 과일과 채소를 즙으로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이 제한돼서 건강상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특히 과일을 갈아서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은 바로 지방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기를 선택할 때 1등급 한우처럼 지방이 풍부한 고기를 선호하는데 그 사육 환경을 잘 봐야 합니다. 공장식 사육에서 사용되는 GMO 곡물 사료와 항생제, 성장 호르몬 등의 영향 때문이죠. 지방은 몸속 독성 물질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독성 물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복부 지방이 증가하고 혈관에 부담이 가듯 공장식으로 사육된 동물의 지방에도 유해 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방목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동물의 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어떤 형태로 먹느냐도 중요하죠. 적색육은 WHO에서 2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지만 햄과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을 최소화한 고기를 하루에 50g, 즉 계란 1개 정도의 크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또한 적색육 대신 닭고기나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삶거나 찌는 쪽이 좋죠. 단순히 조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해로운 성분을 줄이고 영양소를 더 안전하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염증 노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 운동은 염증을 조절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운동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의 운동을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전신 염증을 줄이고 미토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걷기나 조깅과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AMPK 경로를 자극해서 미토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지방산을 산화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내 염증 수준이 낮아지고 대사 기능이 개선되죠.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5% 수준에서 30분에서 45분 정도 지속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동시에 염증을 유발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아울러 세포의 성장과 대사에 관여하는 mTOR 경로를 자극해서 단백질 합성과 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대표적인 근력 운동으로 스쿼트, 런치, 데드리프트, 발굽혀 펴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근력 운동을 주 2회에서 3회 정도 중강도 수준으로 꾸준히 하면 염증 노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연성 운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와 필라테스, 스트레칭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자율신경계를 조절함으로써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줄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단독으로 수행해도 좋고 유산소 근력 운동과 병행하면 신체 회복력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운동할 때는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수행하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이 순서로 진행하면 근육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 경로를 충분히 자극한 뒤 유산소 운동으로 미토 생성과 회복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건강과 노년의 젊음을 유지하려면 5가지를 새겨야 합니다. 1. 건강한 노년을 쟁취하기 위해 내 마음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2. 혈액검사와 체성분 검사 결과를 통해 내 몸의 지표를 확인하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3. 내 몸의 목표에 맞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재정비합니다. 4. 개별적으로 질환을 치료하지 말고 전신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5.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확인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1에서 4단계를 반복합니다. 이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가 주는 약 처방과 치료에만 의존한다면 근본적인 만성질환 치료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젊어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피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이해해야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식단을 실천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언급한 부분이라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부분을 생략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 제로 습관 50입니다. 저자는 이마이 가즈아키, 출판사는 시그마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마이 가즈아키, 미라이 클리닉 원장이자 일본 병소질환 연구회 부이사장이다. 체내의 작은 염증이 다른 부위에 큰 질병을 유발한다는 이론을 펼치는 병소질환의 명의로 꼽는다. 자연 치유력을 높여 가능하면 약을 쓰지 않고 치료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와 병은 염증이 만든다. 염증이 오래가면 세포와 혈관이 손상되고 악화돼서 질병이 발생합니다. 계속 오래되는 염증은 우리 몸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암, 심근경색, 뇌경색, 치매,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과 간염, 전식, 류머티즘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 우울증 같은 질환은 만성염증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성염증은 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좀 늙었나봐, 이런 느낌이 든다면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이 계속돼서 피부 세포가 손상되면 기미와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두피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면 탈모와 흰머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증상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염증으로 노화가 가속되어 생긴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쁜 치아 상태가 당뇨병과 치매 등 무서운 병을 일으킨다. 치주질환 세균에 감염되어 만성염증이 생기고 치주질환에 걸리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류머티즘성 관절염이며 그 밖에도 당뇨병이 유명합니다. 사이토카인은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반면 당뇨병 환자가 치주 질환을 치료하면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도 치주 질환과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뇌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치주 질환으로 입안에 늘어난 사이토카인이 뇌로 옮겨가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 속에서 증가한다고 합니다. 쥐를 이용한 일본 규슈대학 실험에 따르면 인간의 40대에서 60대에 해당하는 쥐에게 3주간 치주 질환 세균을 투여했더니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10배로 늘어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 치주 질환의 만성염증이 여기저기 튀면서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는 동맥경화와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만성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다. 입안에서 생긴 만성염증이 몸의 곳곳에 퍼져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위에 80%만 먹는 습관으로 장수 유전자를 켤 수가 있다. 만성염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싶다면 과식은 금물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 몸에 쌓인 지방이 만성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식을 하면 서투인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일명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데요. 인간의 세포는 분열을 반복하며 신진대사를 하는데 분열 횟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이 세포 분열의 횟수를 늘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노화를 억제합니다. 그런데 서투인 유전자는 평소에는 스위치가 꺼져 있어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켜려면 1. 칼로리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2. 공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매 끼니를 위에 80%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가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인 것이지요. 빨리 먹는 것도 과식의 원인이 되므로 천천히 잘 씹어 먹도록 합시다. 하루 중 12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하루 중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들면 서투인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려면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의 간격을 가급적 길게 두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하면 12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셈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 횟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루 3끼를 고집한 나머지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식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식사하는 시각은 시간이 아니라 내 몸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의 내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한 한 배고픔을 느낀 후에 먹도록 의식해보면 어떨까요? 원래 저녁을 먹는 시간이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는다면 채소 주스로 한 끼를 때워도 됩니다. 내 몸과 의논해가면서 식사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은 자신의 위에 80%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30번 씹는다. 음식을 씹으면 뇌를 자극해 반사적으로 침이 분비됩니다. 침은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침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 포옥시디아제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에는 항바이러스와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에 나쁜 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침이 충분히 분비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균에 잘 감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치주 질환도 감염병의 일종으로 만성염증을 동반하는데 침에는 치주 질환의 원인인 치주 질환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락토페린과 락토페르옥시다이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치주 질환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병용균에 대한 항균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침은 20대를 정점으로 서서히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아기는 늘 침을 많이 흘리지만 나이가 들면 입안이 마르기 쉬워집니다. 침이 충분히 분비되고 있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매번 식사할 때 한 입에 30번 씹는 것을 기준으로 침이 분비되는 것을 의식해 봅시다. 잘 씹어 먹는 요령 중 하나는 한 입의 양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입에 넣는 양이 많으면 잘 씹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삼켜버리기 쉽습니다. 씹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 입을 좀 적게 넣어서 꼭꼭 씹으며 음미하면서 먹어봅시다. 밥은 마지막에 먹는다. 먹는 순서 다이어트. 채소 먼저라는 말이 널리 퍼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식사법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부터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포함된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먹을지 고민하지 말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가장 처음에 채소만 먹는 것보다 채소와 함께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소와 고기 중 어느 것을 먼저 먹을지는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때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먹어버리면 모처럼 먹는 순서를 궁리해도 혈당이 급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에 먹는 채소도 당질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옥수수나 고구마류, 연근, 호박 등에는 당질이 많으니 그보다는 양배추 등의 잎사귀, 토마토, 피망, 브로콜리 외에 버섯이나 해초 등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밀가루가 위장을 손상시킨다. 평소 주식으로 많이 먹는 빵과 우동, 라면, 파스타 등의 면류는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밀가루가 주 원료라는 것입니다. 밀 외에도 보리와 호밀 등의 곡물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글루텐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글루텐 불내성이 있는 사람이나 과민 반응을 보이는 글루텐 과민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글루텐을 계속 섭취하면 장의 만성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생긴 장 내벽은 본래 장벽 기능이 떨어져 독소를 쉽게 통과시킵니다. 이로 인해 만성염증이 온몸으로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프리 식단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글루텐을 포함한 식품을 가능한 한 먹지 않는 식사법으로 프로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가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밀은 간장과 된장 등에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글루텐을 배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선 빵이나 밀을 사용한 면류, 만두 등을 삼가하고 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을 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요즘은 쌀가루로 만든 빵이나 곤약면, 글루텐 프리 파스타도 시판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부터 건강해지는 뼈수프. 장에 나쁜 음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장관 점막이 염증을 일으켜 구멍이 뚫린 것처럼 색이 씌워진 상태를 새는장 증후군 또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손상된 장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새어나와 전신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몸 상태가 나른하거나 식욕부진, 고혈압, 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성 복통이 있듯 장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은 제2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몸 상태를 정돈하도록 합시다. 장 상태를 개선하려면 음식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뼈 수프를 추천합니다. 뼈 수프는 고기나 생선의 뼈, 여기에 껍질도 포함해 통째로 육수를 낸 국물을 말합니다. 소, 돼지, 닭 외에도 생선, 멸치, 새우, 게 등을 사용합니다. 평소 무심히 버리는 뼈와 껍질.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미노산과 칼슘, 콜라겐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슈퍼푸드인 것입니다. 뼈는 딱딱해서 먹기 힘들지만 국물로 만들면 영양소를 버리지 않고 감칠맛 성분까지 온전히 맛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향신료의 왕, 강황. 강황은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유효 성분 중 하나가 카레의 노란색 색소 성분인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폴리페놀의 일종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 외에도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UCLA 연구팀은 커큐민에 뇌염증이나 혈관 내 플라크가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커큐민의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큐민은 치주 질환균의 증식을 막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치주 질환 예방을 위한 약용 치약 성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커큐민이 생활습관병이나 만성대장염 등 다양한 만성염증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황에는 커큐민 외에도 염증을 개선하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우스 식품 연구에 따르면 강황에 포함된 터메롤이라는 성분에는 강한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12주간 이 성분이 들어간 식사를 한 뒤에 만성염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고감도 CRP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 세척으로 필터 효과의 강화. 공기청정기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려면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체내에 들어오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코도 매일 관리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병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온종일 공기 속의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코 속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꽃가루와 황사 등 다양한 물질이 달라붙습니다. 코에는 그것들을 자동으로 세척하는 기능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감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만성염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 바로 코 세척입니다. 좌우의 한쪽 콧구멍에서 반대편 콧구멍으로 물을 통과시켜 일반적인 가글로는 닿지 않는 콧구멍, 특히 상인두에 오염물질과 유해물질을 씻어내 코의 부담도 줄이고 염증과 질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콧물도 같이 씻어낼 수 있으므로 코가 막히지 않아 코로 숨쉬기도 편해집니다. 그 결과 이포흡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횟수는 하루에 2-3번 실시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물은 일반 물이 아니라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염증을 예방하는 올바른 양치질. 몸 곳곳에 만성염증을 일으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치주질환, 온몸에 퍼질 수도 있는 작은 염증은 입안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양치질을 배워서 입안에 플라크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크는 치태를 뜻하는 세균 덩어리인데 음식 찌꺼기를 먹이 삼아 치주 질환균이나 충치균이 증식해 플라크를 형성하고 치아에 부착됩니다. 그 상태를 방치하면 균에 감염되어 치주 질환이나 충치로 발전하죠. 플라크를 남기지 않는 올바른 양치질은 다음 세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1. 문질러서 제거한다. 플라크는 욕조의 때와 마찬가지로 치아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칫솔 등으로 문질러서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약 거품이나 가글액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칫솔이 제대로 닿지 않는 곳은 플라크를 제거할 수 없으므로 구석구석까지 칫솔을 대고 제대로 닦읍시다. 2.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한다. 칫솔만으로 지울 수 있는 플라크는 전체의 6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플라크가 잔존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에 플라크를 제거하려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합니다. 치실은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가 접해 있는 곳에 사용하고 치간 칫솔은 잇몸이 내려가서 생긴 치아의 틈새나 브릿지를 닦는 데 사용합니다. 3. 하루 한 번이라도 철저하게 한다. 세균의 먹이인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식사 후에 매번 양치질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플라크는 식후에 24에서 48시간 이내에 형성되므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구석구석 양치하는 것을 습관합시다. 식후에 양치질을 할 수 없을 때는 입을 헹궈서 가급적 음식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최고의 항염증제이다. 운동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키우는 역할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죠.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운동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염증과 관련된 질병으로 암을 꼽을 수가 있는데 운동을 통해 암이 발병될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국립암연구센터에 따르면 운동에는 대장암과 유방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암 전체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운동에는 이 밖에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이나 우울증 등 마음의 병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효과에는 운동이 지닌 염증 억제 작용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회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7시간 수면이 몸을 건강하게 한다. 한국인 중 자신의 수면에 만족하는 사람은 4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OECD 조사에 따르면 OECD 가입한 38개국 중 가장 평균 수면 시간이 짧습니다. 그럼 잠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몇 시간 동안 자야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약 7시간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7시간인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을 적게 자면 왜 문제일까요? 그것은 렘 수면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면 상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비교적 뇌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렘 수면과 뇌의 활동도가 저하된 논렘 수면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이 두 종류가 번갈아서 일어나는데 보통 처음 3시간은 논렘 수면이 길고 이후에 서서히 잠이 얕아지면서 렘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잠을 충분히 자지 않고 이러다면 렘 수면 시간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뇌도 쉬고 있는 논렘 수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렘 수면도 몸과 뇌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렘 수면 비율이 5% 감소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15%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7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도록 합시다. 마우스 테이프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 포흡은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코 호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잠든 상태에서는 입이 저절로 벌어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혀가 목구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게다가 잠을 자면 혀 근육의 긴장이 느슨해져서 불필요하게 기도를 압박합니다. 그러면 호흡이 어려워져서 코를 골거나 기도가 완전히 막혀 무호흡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자도 피로가 풀릴 리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거나 자주 코를 고는 사람, 7시간을 자도 개운치 않은 사람은 자고 있을 때 입으로 호흡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자고 있을 때도 입을 벌리지 않도록 입술에 붙이는 마우스 테이프를 이용해 봅시다. 마우스 테이프로는 피부에 좋은 의료용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또는 시판되고 있는 전용 테이프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아픈 사람의 사진을 보지 않는다. 2011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감기에 걸린 사람의 사진을 본 피험자의 혈액을 조사했더니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일종인 인터류킨6의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의 사진만 봐도 몸에 염증이 생긴다는 뜻이죠. 인간은 모방세포 또는 공감세포로 불리는 거울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보면 실제로 힘들어지거나 고통을 느낍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만으로 마치 자신이 경험한 듯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정보 자체를 접할 기회를 의식적으로 줄여봅시다. 현대인은 온종일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또한 부정편향이라고 해서 사람은 부정적인 정보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잘 기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쁜 소식만 눈과 귀에 들어옵니다. 나쁜 정보만 걸러서 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좋든 나쁘든 정보 자체를 차단하는 시간을 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출퇴근 시간에 책 읽기, 잠자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 끄기 등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나는 대신에 내 이름을 말한다. 사람은 수다스러운 생물입니다. 남과 대화하지 않을 때도 소리를 내어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힘내야지.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이렇게 자신에게 묻는 횟수는 하루에 4만 번에서 7만 번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속의 혼잣말을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수만 번 반복되는 셀프 토크를 잘 이용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3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1인칭의 자기 시점이 아니라 철수야 힘내라. 이렇게 제3자의 시점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면 됩니다. 미시간 대학에서는 보는 사람이 동요할 만한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과거의 불쾌한 일을 생각하게 한 다음 마음속으로 나는 왜 동요하는 걸까? 이렇게 1인칭으로 셀프 토크를 한 경우와 톰은 왜 동요하는 걸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셀프 토크를 한 경우로 나눠서 뇌 혈류와 뇌의 반응을 조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3인칭을 사용하는 것이 뇌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3인칭이 스트레스를 덜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메타인지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타인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인데, 냉철한 관점으로 자신의 기분과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하면 평소에 3인칭을 사용해서 혼잣말을 해봅시다. 특히 긴장을 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봅시다. 책돌이는 왜 짜증이 나지? 지금 책돌이의 고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마치 다른 사람의 고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3세기경 그리스 철학자 제론이 창시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 중에서도 특히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예전에 한 실수와 실패 등 과거에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이제 와서 통제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끙끙거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은 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만 힘을 쏟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만 해도 뇌에 걸린 부하를 줄이고 무의미한 불안과 부정적인 추측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타인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스토아 학파의 철학입니다. 다른 사람의 언행에 휘둘릴 때가 있는데, 그때 상대방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강제로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수용하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최선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어떤 일로 벽에 부딪혔을 때는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만성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생활 속에 적용해보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